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사연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에 사연을 전해주세요. 구독자 21승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제가 군복무했던 곳은 해병이 사단 보급대대 탄약소대라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탄약창고를 지키는 근무와 탄약받으러 오는 군부대에게 탄약을 나누어 주는 게 모든 일과인 곳이었습니다. 일과가 이렇다 보니 상근대원들과 현역대원들의 인원 비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전 이곳에 상근으로 가게 됐습니다. 상근도 야간조와 주간조가 있는데 야간조로 배치받았습니다. 상근병들과 현역병들의 인원 비율이 비슷하니까 상근 선임들이 상근도 현역하고 갔다.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면서 얕보이지 않기 위해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사건이 일어난 건 이쪽으로 배치받은 첫날의 일입니다. 어수룩한 이병으로 들어가서 아직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야간 근무는 현역 최고참 병들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무지하게 떨렸습니다. 저녁 8시, 12시 근무까지는 그래도 덜덜거리면서 잘 넘겼습니다. 문제는 새벽 2시 근무. 이게 당시 현역 최고 선임이랑 들어가는 건데 많이 긴장됐습니다. 커다란 탄약 창고를 철조망으로 둘러싸은 게 2개. 이를 지키는 초소가 각 2개 총 4개의 초소에 근무자가 2명씩 배치됩니다. 제가 이 최고참하고 들어간 곳은 1탄약고의 입구 쪽이 아닌 뒤쪽에 외진 초소였습니다. 30분마다 철조망을 따라 외곽 순찰을 돌아서 입구 쪽 초소 근무자들과 교대, 다시 30분 후에 뒤쪽으로 순찰 후 다시 근무자들과 교대인데 과감하게 무시하시더군요. 무전기 가져왔냐? 어차피 입구에서 간부 순찰 들어오면 무전 칠 거니 그 무전 오기 전까지는 나 깨우지 마라. 무전 오기 전까지 깨우지 않겠습니다. 졸면 죽는다. 병기 초소에 부딪히는 소리 나면 죽을 줄 알아. 병기 부딪히지 않겠습니다. 완전 겁먹고 눈 번쩍 켜고 병기 들고 초소 바깥 근무 자리에서 차렷 자세로 있었습니다. 입구 쪽 근무자들도 30분 순찰 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날 친구들과 과음 탓인지 과한 긴장 탓인지 살짝 졸음이 왔었습니다. 용케 균형을 잃고 초소에 부딪히려는 찰나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휴하고 정신 차리고 앞을 보는데 앞에 보이는 언덕, 그 언덕 위에서 애들 둘이 놀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져서 나중에 보니 한낮에도 깜깜한 언덕인데 그곳에서 흰옷을 입은 남자애들 둘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웃는 소리도 나지막하게 들렸습니다.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부비고 다시 봐도 보이고 들렸습니다. 처음엔 들어간 지 첫날이었고 바로 철조망 하나 건너서 민가이니까 어리바리한 그때 생각에 그럴 수도 라고 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선임을 깨우고 나면 어찌 될지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 애들이 탄약창 언덕에서 철조망을 넘어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그 애들은 앞 언덕 위에서 뛰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해병님. 뒤로 돌아 초소에 들어가 조심스런 목소리로 최고 선임을 깨웠습니다. 왜 순찰 온다냐? 탄약 창고에 애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뭔 소리야, 이 미치냐? 아, 그게 저기 뭔 소리야? 어디에 들어왔는데? 저기 언덕입니다. 하면서 보는데 없었습니다. 언덕 뭐 자다 꿈 꿨냐? 뒤질라고 작정을 했나? 야간 근무 첫날의 처자? 방금 전까지 언덕 위에서 뛰고 다녔습니다. 하얀 옷 입은 애들 둘이었습니다. 자지 않았습니다. 안아, 여기서 뭐 이상한 거 봤다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너 올라가서 확인해봐. 아, 너 때문에 잠 다 날아가잖아. 다 날아가기 전에 빨리. 그 말을 듣자마자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다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위 나무들 때문에 더 깜깜하고 무서웠지만 천천히 언덕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바닥에 랜턴을 비추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못 봤구나. 이제 선임한테 혼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언덕 중간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야, 너 내려와. 당장 내려와. 갑자기 뒤에서 선임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병기도 매지 않고 철무랑 병기를 한 손에 들고 고가 초소를 바람같이 내려오는 선임이 보였습니다. 내려오는 선임에게 뛰어갔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구 쪽 초소에 가기 전까지 선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나지막하게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입구 쪽 초소 도착하자마자 안으로 들어가더니 원 근무자 2명을 초소 건물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원 근무자 2명하고 앞에 섰습니다. 근무지 최고선임은 다음 근무자 와서 교대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대가 끝나서야 입을 열었는데 휴게실로 절 불러서 한 말은 아직도 오싹합니다. 너 언덕 오를 때 아무것도 못 봤어? 랜턴 들고 확인하면서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언덕 위에서 너한테 웃으면서 손짓하는 애들 못 봤어? 선임은 처음에는 언덕 위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중턱 정도 올라갔을 때 좌우에서 하얀 옷 입은 아이 둘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음을 천천히 옮길 때마다 손짓을 하며 웃어댔답니다. 그리고 그 선임은 제대할 때까지 소대장님께 부탁해서
초속은 무회 상황실 근무만 한 후에 제대했습니다. 저 역시 미친 소리들을 각오하면서 53초소 근무만 열애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이후에 저 같은 애들이 많이 나오자 소대장님이 53초소 근무지를 언덕이 보이지 않는 중간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소집 해제할 때까지 무언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애들 웃음소리와 그때 선임 표정을 생각하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저를 소름 돋게 합니다. 예비군 5년차라 이젠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독자 자주일자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난 작은 극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경비업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파견지가 극장이었다. 그 극장은 구조상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다른 건물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 완전히 봉쇄가 불가능했다. 창현관이나 수파 등이 있다 보니 비상구 등을 통해서 밤엔 노숙자나 청소년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흔했지. 아니면 심야 영화를 본 고객들이 커다란 건물 안에서 길을 잃어서 헤매는 경우까지도 있곤 했어. 그러다 보니 기물을 파손하거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서 마감 시간에 손님들을 극장에서 모두 내보낸 뒤 새벽부터 아침까지 순찰을 돌며 그들을 찾아 인솔하거나 경찰에 인수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업무였다. 그날도 나는 마감 후 정해진 순찰 코스를 돌았다. 코스 중 여자 화장실은 내가 직접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원칙상 남자 직원은 여자 화장실에 못 들어가게 했고 영업 종료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의 체크는 화장실에 밖에서 고객님 계십니까? 라며 부른 뒤 반응을 보고 차후 미화 여사님들이 청소하면서 내부를 확인하는 식이었다. 나는 남자 화장실 확인 후 여자 화장실을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향했다. 고객님 계십니까? 없어요. 깔깔깔. 안에서 장난스러운 듯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극장 영업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화장실에 고객이 남아있는 걸로 생각했다. 나는 관리실의 해당 층 여자 화장실에 고객이 남아있으니 인솔 후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겠다고 무전한 후 여자 화장실 앞에서 대기했다. 여자 화장실의 조명 이외에 모든 불이 꺼진 건물에서 여자 화장실 입구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은 상당한 고역이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록 고객이 안 나왔다. 관리실에서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지 않느냐는 무전이 왔지만 아직 고객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더 기다린다고 전달했다. 이런 경우 제일 곤란했다. 남자 화장실이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던가 끌고 나올 수 있었지만 여자 화장실은 고객이 성추행으로 클레임을 걸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조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화장실에 있을 고객을 불렀다. 고객님,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다. 아까 들었던 장난스러운 목소리를 떠올리며 나는 술에 취한 여성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을 거라 추측했다. 나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다시 무전기를 켰다. 선배, 아까 그 여자 술 취해서 퍼진 것 같아요. 알았어. 여사님 한 분 보낼 테니 잠시만 기다려. 잠시 후 극장을 청소하던 미화 여사님 한 분이 오셨다. 가벼운 인사 후에 여사님은 화장실로 들어가셨고 금방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오셨다. 아무도 없는디? 네, 내가 다 확인했는디 아무도 없어. 나는 당황하며 매뉴얼도 있고 여자 화장실로 직접 뛰어들어갔다. 모든 변기칸을 체크했지만 정말 아무도 없었다. 나는 허탈한 감정으로 여자 화장실을 나왔고 내가 착각했나 싶었지만 아까 들었던 목소리는 아직까지 귓가에 생생했다. 헛걸음으로 툴툴거리는 여사님을 배웅하고 관리실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핀잔을 듣고 난 후 그날의 근무가 어찌어찌 끝났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자려고 누우니 그제서야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독자 에지라지라스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올 때면 언제나 모 대학교 앞을 지나온다. 그곳은 사각도 없이 탁 트인 평범한 직선도로인데 어째서인지 사고가 잦은 곳으로 유명했다. 그 길을 자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매일 그곳을 지나가는 나는 그 이유를 안다. 그 길에 있는 어떤 아저씨 때문일 거다. 그 아저씨는 학교 앞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서 있다. 항상 비가 오는 날에도 낮에도 밤에도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거기에 가만히 서 있을 뿐이다. 그 아저씨의 존재를 처음 자각하고는 한동안 그저 이상한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아저씨는 볼 때마다 정면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라도. 하지만 아저씨가 정말 이상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아저씨의 존재를 처음 자각하고는 한동안 그저 이상한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뿐이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30m 전방에서 아저씨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을 때 아, 오늘도 계시는구나. 그리고 날 보고 있네.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 재빨리 백미러로 아저씨를 보면 역시 내 쪽으로 몸을 돌려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괴상한 것인지 알겠는가? 그 아저씨는 언제나 반드시 정면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방향을 바꾸는 것 같은 기척 하나 없이 계속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걸 깨닫고 나서 나는 확신했다. 저 아저씨는 인간이 아닌구나 하고
오싹해진 나는 직장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 녀석 역시 아저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아무래도 동네 사람들한텐 뒤통수 없는 양반으로 유명한 듯 했다. 확실히 그 아저씨는 정면 외에는 본 적이 없다. 뒤통수나 등을 전혀 보여주질 않는 것이었다. 이상한 귀신도 다 있네 하며 동료와 농담 삼아 웃고는 넘어갔다. 하지만 그때부터였다. 내가 내심 두려워하면서도 어떤 호기심을 갖게 된 것은 어떻게든 아저씨의 뒷모습이 보고 싶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아저씨를 관찰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었다. 빈틈이 없었다. 옆을 지나간 후 백미러로 눈을 돌리는 그 찰타의 순간에도 아저씨는 금세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기회를 노려보기로 했다. 며칠 후 야근 때문에 늦게 퇴근한 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도착했다. 눈을 돌리니 아저씨는 여전히 있었다. 언제나처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뒤통수 없는 양반이라는 별명을 떠올리며 나는 재빨리 주변을 스캔했다. 한밤중에 직선도로에 전후좌우에 다른 차도 없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없었다. 신호도 파란불이었다. 그렇게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 횡단보도 앞에서 나는 자동차 속도를 늦춰 핸들을 풀었다. 천천히 앞으로 쭉 나아가도록. 아저씨는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봤다. 눈엔 어떤 감정도 없고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다시금 자세히 본 아저씨의 모습은 평소보다 기분 나빴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가늠이 되질 않는 것이다. 이윽고 차는 천천히 횡단보도를 지나간다. 시선은 아저씨에게 떼어놓질 않는다. 무서웠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 바라보았다. 그러자 시선을 돌리지 않는 탓에 몸을 돌릴 수 없는 것인지 언제나 정면으로 보이던 아저씨의 얼굴이 서서히 옆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차의 움직임에 맞춰서 천천히 아저씨는 처음 내가 바라보기 시작했던 방향에 시선을 맞춘 채 끄떡도 않았다. 마침내 아저씨의 완전한 옆 얼굴이 보이자 나는 이제 됐구나 싶었다. 아저씨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기 위해선 나도 계속 몸을 돌려 시선을 고정시켜야만 한다. 지금은 아예 운전석에서 등을 돌려 차 뒷창으로 아저씨를 보고 있다. 당연히 앞은 보지도 않고 운전하는 셈이지만 신경도 안 썼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뒤통수 없는 양반의 뒤통수를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천천히 영혼과도 같은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뒤통수 없는 양반의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 없던 뒤통수가 등이 지금 확실히 보이고 있다. 그건 어이없을 정도로 평범한 뒷모습이었다. 무엇 하나 이상할 것도 없다. 하지만 내 가슴속에는 작은 달성감이 차 두근거리고 있었다. 천천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만족감에 차서 나는 그제야 시선을 돌려 앞을 봤다. 아니, 보려고 했다. 나는 시선을 돌려 앞을 보려 했지만 시선을 돌리는 도중 그만 얼어붙고 말았다. 조수석에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 엄청나게 분노한 얼굴을 한 채 심장이 그대로 멈추는 줄 알았다. 으아하. 나는 비명을 지르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분명 서행하던 차는 어째서인지 강한 충격과 함께 그대로 급발진해 전봇대에 부딪혔다. 나는 그대로 실신했다. 이튿날 아침 병원에서 저어신을 차린 나는 곧바로 경찰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만 했다. 다행히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에 나를 빼고 다른 피해자는 없었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과속에 의한 우전 미숙으로 단정 지었지만 나는 항의할 기력도 없었다. 믿어줄 리도 없었다. 그 사건 이후 5년이 지났다. 나는 지금도 출퇴근길에 그곳을 지나간다. 아저씨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고 변함없이 사고도 잦다. 다만 딱 하나 바뀐 게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아저씨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때 사정처리 칠하러 왔던 경찰이 무심결에 말했던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 양반 이번엔 안 데려갔구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독자 CC카이르에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해 여름은 너무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흘러내려서 등줄기를 적시고 콧망울에 맺힌 땀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졌다. 그나마 하나 남은 덜덜 떨리는 선풍기마저도 뜨거운 바람만 불어댔다. 연일 40도까지 오르내리는 날씨에 새 직장을 알아보러 다니는 것도 버거웠다. 특히나 건설 연기가 바닥인 요즘엔 노가다로 다져진 큰 덩치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땀방울을 연신 닦아내며 일만 구하면 에어컨부터 사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어두컴컴한 방구석에 낡아빠진 철제 문짝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잦아들었다. 주인집 아줌마의 밀린 방세를 내라는 소리였다. 멍하니 듣고 있다 보니 이 더운 방구석을 탈출해서 시원한 곳에서 맛있는 음식이나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퍼뜩 얼마 전에 받았던 여행 쿠폰이 생각났다. 길에서 만났던 사람은 건설회사에서 잠시 같이 일했던 중국 동포였다. 별로 친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지내냐 안부를 물었더니 의외로 멀쩡하게 여행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다. 요즘엔 홍보 차원에서 무료 버스 패키지 여행을 하고 있다며 오리고기를 먹을 수 있는 여행 쿠폰을 하나 챙겨주었다. 일행인 듯한 사람이 갑자기 중국말로 따지듯이 소리치던데 내 생각엔 여행 쿠폰을 쓸데없는 사람에게 준다고 항의한 것 같길래
얼른 뺏기 전에 주머니에 넣었다. 할머니만 가시면 전화해서 예약하고 오리고기나 먹고 가야겠다 싶었다. 문득 도망치듯이 조선 쪽 녀석과 헤어질 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 쿠폰 원래 여자만 갈 수 있는데 특별히 당신한테 챙겨준 거야. 혹시라도 남자인 친구는 데리고 오면 안 돼. 혼자 한번 와야 해. 그리고 다시 찾아본 쿠폰엔 안전 운행상 노약자, 어린이, 남자는 동반 불가? 라고 적혀 있었다.